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의 작전이 아니었다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여정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면서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도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은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작년 9월에는 조용했던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직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밝힌 것은 도발의 명분을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증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김여정이 그나마 현명, 운운하며 우리 군을 조롱할 빌미를 줬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문제에 대해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습니다. 2017년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던 북무인기에선 성주 사드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까지 나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북한은 무인기 5대를 서울 일대에 침투시켰고 이 중 한 대는 대통령실 주변에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충격적 안보 참사라면서 내각 개편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북한 규탄보다 군과 정부 비판이 먼저였습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이제 민간을 겨냥해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의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와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행이 된 무력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성남시가 가압류한 대장동 일당의 금융계좌에 4억 원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이 제공한 법원 추징 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총 5,579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있던 법인 금융계좌 등 피고인 재산 14건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금융사에 조회한 결과 김만배 명의 계좌에 186만 원 등 남은 돈이 4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성남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 사태엔 검찰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9월에 대장동 일당이 고급주택, 서울 강남 빌딩 등을 사들여 이들의 계좌에는 전체 부당이익의 3.9%인 173억 원 가량만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도 일부 파악해 법인 명의 재산, 주범 김만배 씨와 가족 명의 부동산, 수표 등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부당이익은 7,524억 원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돈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남시가 이 돈을 환수하려면 계좌에서 반출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자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말은 성남시의 민사소송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건 초기에 이미 바닥난 깡통 계좌 자료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선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부당이익 추징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다퉜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재판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습니다. 정부는 항소 포기를 주도한 검사를 영전시키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다수 검사를 좌천시켰습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며 성남시에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성남시가 넘겨받은 것이 이 깡통 계좌입니다. 정부와 검찰이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남시의 민사소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보장해줘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정부도 나서 부당이익 전액 환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계엄 사태가 느닷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있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합니다.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년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했고 위헌적 내란 재판부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 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빚거래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계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국가적 불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야 할 정치는 계엄 이전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더욱 참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1시에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그의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된 게시글 활동은 업무 방해이며 당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라면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과 중도 성향 의원들도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은 또 내분에 빠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일부가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평당원이 아닌 당 대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한다면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과잉 징계이고 민주정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해당 계정 명의자는 한동훈을 확인됐다는 결정문을 배포했다가 오전에 한동훈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겁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2024년 11월에 불거진 일입니다. 이 문제를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문제 삼아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심야에 제명 의결을 한 것도 정상적 과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한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 했습니다.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준 지지층은 한 전 대표를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탄핵, 찬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고 30% 정도가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국민 다수의 생각과 함께 했다고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장동혁 대표는 최근 계엄을 사과하면서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주변에 극단 성향 인사들을 기용하더니 새벽 1시에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면서 실제 총구는 당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해 정치입니다. 제1야당의 비정상적 모습이 악화일로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백혜룡 경정이 3개월 만에 검찰에서 경찰 지구대로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 수사권까지 쥐어줬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습니다. 애초에 밝혀낼 것이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 등 범죄에 가까운 숱한 기획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가 떠난 뒤 검찰은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경정의 그간 불법 혐의 사실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공권력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정도를 넘어 코미디로 만든 책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백경정은 세관원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백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망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백경정을 검찰에 파견해 검경 합동수사팀을 보강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팀장까지 지목한 것입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수사 현장에선 혀를 찰 일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백경정은 같은 수사기관에 소속된 검경 합동수사단을 불법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건 관련자의 가족 신상까지 유출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수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백경정은 수사가 맨손으로 끝나자 나의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수사권을 준 이 대통령을 음모 기획자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사받은 사람들이 당한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백혜룡 문제가 코미디로 끝나자 여권에선 이 대통령은 백경정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극성 지지층 설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수사를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백경정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